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잇따르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향한 우려와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이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은 헌법적 권리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나 평준화 정책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저항하며 프로테스탄트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녀 교육의 1차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성경. 과연 한국교회와 기독학부모는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를 노노다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학교 선택권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교육을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거룩하게 세워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다하기에 우리 교육 현장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 학생들이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영선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의 고영훈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사무총장이신 함승수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학교에서 비극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 현실 비전엔 결과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계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 진단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영선 이사장부터 한번 오늘의 교육 현실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셨지만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단기적으로 나타난 일은 아니고 아주 장기적으로 이렇게 누적돼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과연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학생과 교사의 만남이 자발적인 만남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강제로 만나게 한 그런 제도적 문제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를 그냥 배정해 버립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배정되고 또 학교 입장도 그저 학생들이 배정되니까 배정받은 학생들을 그저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일만 하면 자기의 임무가 끝난다. 이런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 열심히 학생들의 적성을 보면서 창의적으로 혹은 또 도덕적 가르침을 주거나 이런 일을 해야 할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학생들도 그저 교사들의 가르침이 모든 것이 간섭이다 하고 거부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결국은 교육의 자주성,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 한 이 현실은 파탄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의 교육 현실의 어떤 원인이 어떤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거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진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고영훈 목사님께서도 한번 오늘의 교육 현실에 대한 거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근대 현대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은 아마도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학교를 먼저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발자취가 그 시작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제 소위 미션스쿨이라고 하는 그 학교들이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박애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문화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해 내왔었죠.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의 자주성과 또 우리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게 된 요즘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온 이런 기독교 학교들이
법적으로 학교 교우 내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기독교 학교의 사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함성수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교육의 자주성들이 훼손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육의 중요한 주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와 교사가 있을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타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먼저 건화기념을 구현해야 될 기독교 학교는 적극적으로 건화기념 구현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교사들도 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최소한의 역할들, 교권들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역할만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들, 학부모와 학생들도 본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또 원하는 교육들을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교육 안에서 일괄적인 또 획일화된 교육만 하고 있으니까 각 주체들이 자주적으로 교육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오늘 교육 현실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교육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이런 교육 현장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교육 현실에 대한 진단에서 이제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의 자주성이 제한되는 것 아마도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비롯된 것일 텐데요. 이 평준화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영선 이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교 평준화만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경제 성장 막 시작하면서 평준화를 한 건데요. 그 당시에는 평준화의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교육이 굉장히 심했고 또 학교의 서열화가 심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 하면서 평준화를 내걸었죠. 그런데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평준화를 통해서 아주 비슷한 다량의 노동력을 키워내는 데는 일조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산업에서 많은 동질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정말 정보화의 시대고 문화의 시대거든요. 이제 창의력을 지닌 그런 인재들을 키워야 하는 그런 시점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평준화의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창의력은 어디서 오냐? 다양성에서 오거든요. 다양성은 또 어디서 오냐? 자발성, 자주성에서 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교육의 자주성을 회복시킴으로써 창의적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때 그러면 사교육 피해 서열화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평준화를 통해서 사교육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오히려 창의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자주적으로 학교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경쟁적으로 한다면은 그런 사교육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도 있고 또 서열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의 다양화를 이루어진다면 서열화의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대적인 요청이 바로 교육의 자주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름의 어떤 이 평준화라고 하는 게 그 시대적으로는 뭐 타당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 또 반대 측면도 또 있고 다양성을 무시하게 돼서 이제 획일화되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주성 확보라고 하는 게 이 건학 이념과도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함성수 교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광선 이사장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있고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근본으로 가면 평준화 제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도에 중학교 평준화가 됐고 1974년도에 고교 평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또 한계가 있는 것은 뭐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이 극한 이 서열화 또 이 입시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느 학교를 가도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평준화 제도는 뭐 필요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평준화가 획일화를 초래했고 다양성을 이렇게 제한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학교는 평준, 균등 이 표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학교의 권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정한 교육만을 해야 되고 국가가 정한 교과서만 써야 되고 국가가 원하는 교육의 내용만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어떤 자주적 교육은 이때부터 하나하나 제한되기 시작됐습니다. 이제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평준화 제도의 그 이제 근간은 무시험 추첨제를 통한 이제 교육감의 강제 배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뺑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내는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가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이 근간이 되는 평준화 제도 안에서 다른 법들이 이렇게 파생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평준화 제도를 강화시키는 사립학교법, 이 평준화 제도 안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니까 이 평준화 제도에 대한 이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본류를 저희들이 이제 다시 재정비하지 않으면 지류들을 이렇게 갱신해서 또 이렇게 바꿔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고용훈 목사님께서는 학교에서 영성교육부장이시네요. 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듯한데 실제로 경험하신 뭐 어려움 또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학교 교육의 자주성과 관련해서 현재 기독교 사학, 전체 사학이죠. 전체 사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 위탁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러한 제도들이 기독교 학교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관과 세계관 교육에 굉장히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학교가 권학 이념을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펼치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 학교의 권학 이념을 정말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과 또 간증으로 녹여내서 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야 하는 기독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독교 교사들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고 또 준비된 기독 교사가 강단에 세워지지 않으면 기독교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험을 겪게 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게 되죠. 그래서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이런 시험 위탁 제도 아래서는 신규 교원을 뽑는 주체가 해당 학교의 권학 이념을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준비된 기독 교사들을 학교에서 채용하는 데에 많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시험 위탁 제도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기독 교사가 없는 이러한 기독 학교는 그 자체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험 위탁 제도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교사 채용에 있어서 네, 교육감 뭐 그거랑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평준화 제도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표준화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권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특수한 교사가 필요 없다라고 국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도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논리가 작동이 되겠네요. 그 권한을 1차적으로 이제 국가가 갖고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 정부가 사립학교를 준공립화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이 상충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의견이 궁금한데요. 이영선 이사님께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교육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공공성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학생이 교육을 받으면 그 학생의 일생이 보다 더 나아지죠. 뭐 소득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테고, 뭐 사회적 지위도 얻을 테고. 그런데
그 학생이 교육을 잘 받으면 그 개인에게만 이득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이 우리 사회가 이득을 보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공공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은 사실 거기에 본질을 두고 있어요. 우리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정부가 교육은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거기다 돈을 쓰자. 이렇게 해서 정부 지원의 기초는 바로 그렇게 정의된 공공성에 의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주적으로 열심히 더 교육을 잘하게 하면 공공성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주성과 공공성이 절대 배치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공공성을 그런 면에서의 공정성은 우리가 잘못하지 한 사람을 벌 주면 우리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학이 과거에 뭐 좀 비리가 있었다 치십시다. 그 비리를 저지른 사학에 사법적인 제한을 가하면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공성을 기초로 해서 자주성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거, 그거는 우리 교육을 잘못 방향으로 가져가는 잘못된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고용원 목사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 나눠주시면 네, 무엇을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보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기독교 사립학교 이 법인이 학교를 설립하기만 하고 학교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또 인력 구성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교육 내용의 선정에 대한 이 권한을 국가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을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본다면 종교 편향성을 염려하는 현재의 기조 아래에서는 그 아래에서 우리 그 기독교 학교의 교육의 자주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둘을 함께 가기 위한 대안이 무엇일까라고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교육법에 대한교육 관련법들이 있습니다. 대한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국어라든가 사회를 기본적인 시간을 갖추고 나면 그 이외의 어떤 교과의 내용이라든가 가르칠 이 내용에 대해서 학교의 권학 이념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학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 학력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러한 대한교육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좋은 흐름들이 있고 또 규정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반드시 대한교육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 소양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우리 교육의 공공성으로 보고 그 이외에는 대한학교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처럼 학교의 설립자가 학교 설립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주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과 또 자주성이 함께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성과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 곧 상충되는 개념은 아니다. 그래. 한국 교육을 논하다 오늘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문제를 돌아보고 교육의 자주성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육청이 배정해주는 학교에 가고 학교가 정한 교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이 교육에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함성수 교수님께서 한번 더 짚어주시면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선택권을 정의하자면 교육 선택권은 교육에 관한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에 있어서 판단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교육 선택권인데요. 학교에도 있고 학부모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권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학적 차원에서의 교육 선택권이고 하나는 일반 법률적 차원에서의 교육 선택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1차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자녀 교육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가에게 있느냐, 교사에게 있느냐, 학교에 있느냐, 기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육의 일차적 주체는 부모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자녀 교육의 책임을 뭐 교회 목사님에게 물을 것이냐, 교회 선생님에게 물을 것이냐, 학교 선생님에게 물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 교육을 온전하게 잘했는지를 부모에게 묻는다라는 측면에서 신학적 의미는 이 교육권은 천부의 인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률은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헌법 10조와 36조, 37조에서 이게 일반 국민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의 입장에서 교육 선택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관찰해 보니까 이 아이가 더 행복하고 그 재능을 더 발전시켜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있다면 그 선택과 판단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헌법이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학교 선택권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 저 학교는 저런 선생님들이 계시고 저런 교육을 하니 우리 아이가 저 학교에 가서 교육받으면 좋겠다라는 학교 선택권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화되는데 우리가 이미 이 평준화 정책이 50년이 지나면서 이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조차 이제 우리가 잊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학교 선택권의 의미 또 그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육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 그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상기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교육에 있어서 모든 선택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또 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안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뭐 대안이라면 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이영선 이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학교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바우처라는 거는 정부가 학생한테 이제 학교에 갈 연령에 도달한 학생한테 증서를 줘요. 너는 이 증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증서가 바우처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학부모하고 이제 상의를 하겠죠. 나는 어느 학교에 가고 싶다. 내가 내 적성은 이렇고 또 저 학교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찾아서 그 바우처를 냅니다. 그럼 학교는 그 바우처를 모으죠. 그러면 그 바우처를 모아가지고 그걸 정부에다가 내면 정부에서는 그 학생들 숫자만큼 재정 지원을 그 학교에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선택이 되는 거죠. 물론 어느 학교에 너무 많이 몰리면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순위, 2순위 뭐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자기가 지원해서 1순위가 안 되면 그다음에 2순위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국가에서 재정 지원도 그냥 이 선택된 학교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들은 학생들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열심히 가르쳐야죠. 그냥 학생들을 그저 평준화해서 똑같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권학 이념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등등 맞게끔 아주 경쟁적으로 잘 가르치면 우리 사회 전체의 교육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이다. 또 학생의 입장에 봐서는 자기가 선택한 학교예요. 애착심이 생기는 거죠. 거기 가서 선생님 말씀들 잘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우처 제도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교육 당국에서 그러면 어떤 재정적인 거를 가지고 이제 학교들을 통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우처는
학생들 쪽으로 가는 거군요. 부모들에게 이게. 줘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에게 줘서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이 바우처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든요. 유치원은 바우처 제도로 합니다. 유치원은.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유치원 중에 내가 보내고 싶은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그 부모들에게 바우처를 줍니다. 그러면 유치원 입장에서는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좋은 교육적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선택받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서 그 유치원들도 학교들도 더 성장할 수 있고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이 교육의 선택권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학교의 자율성, 학부모의 자율성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게 교육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고 목사님께서도 네.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바우처 제도,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교육 당국의 어떤 재정 정책의 방향이 지금 나름의 어떤 이제 학교 선택권이라든가 학생 선발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고영호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는 이미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학교의 선택권이라든가 뭐 학생 선발에 대한 이 권한을 실제로 갖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한교육관련법에 따라 설립이 된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학교가 소망하고 또 걸어가길 원하는 그 학교 선택권과 또 학교 선발권을 이미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또 원하는 것들을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 학교가 걸어갈 길을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먼저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재원입니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교육법은 국가에서 학교로서 그 지위를 인정해주고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도하에 하지 않고 학생이 또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고 지원한 학교라고 해서 재정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 학교들이 학교의 선택권과 또 학생 선발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맞이하게 될 또 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영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바우처 제도는 교육 수급자의 위치에 따라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외치는 우리 기독교 학교가 꾸준히 주장해야 되는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우처 제도가 된다면 대안학교에도 학생들이 선택해서 네. 그 바우처를 제시하고 정부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확대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대안이 있는데 왜 제도화되지 않는지, 왜 사학법은 점점 더 자주성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부가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걸림돌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함승수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앞선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이게 그 근간이 되는 교육 정책이 평준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준화 정책 안에서 만들어진 법은 평준화 정책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정책이 하나의 경로를 만들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들어도 그 경로를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길이 생기는 거군요.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길은 평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준화는 표준화 그리고 규격화하다 보니까 개별 학교급의 어떤 자주적 또 권하기능 구현을 위한 어떤 자율성들을 허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학교들도 자율성이 없어지고 학부모들도 이 평준화 제도 안에서 교육적인 어떤 선택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준화 정책이 내년이면 50년입니다. 50년이 되는 내년에 이 평준화 정책에 대한 이 근본적인 어떤 재평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평준화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했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구구단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는 구구단을 갖고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르쳐주고 어떤 학교는 이 구구단을 갖고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확장된 창의적인 교육들, 다양한 교육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평준화 정책이 50년이 되는 내년에는 이 한국 교회라 기독교 학교들이 또 그 뜻이 있는 연구자들이 새로운 담론들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 교회가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영선 지사님께서 한번 구현해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행정 편의성입니다. 행정적으로 그저 편하게 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아주 이 소위 뺑뺑이 혹은 평준화 이거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대광학교가 위치가 어디냐면 성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경계선에서 동대문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길 건너면 성북구고 길 건너면 종로구예요. 그런데 학생은 동대문구에서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배정을 거기서만 해줍니다. 그냥 멀리서 구 경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성북구에서 건너오면 되는데 이게 행정 편의주의죠. 통학거리도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바우처 제도로 한다면 보다 더 유연성 있게 학교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고 행정면에서의 낭비도 적어질 겁니다. 내년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50주년인데 좀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학교의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한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지 한번 함성수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학이잖아요, 사립학교잖아요. 사립학교의 근간은 이제 자율성인데요.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다. 이거는 사실 언어 모순입니다. 실제로는 뭐 교사까지 뭐 뽑아주겠다 그러면 그건 뭐 거의 똑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그 대강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데 해외 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인데 자율성을 갖고 있다. 차가운 얼음 같은 느낌입니다. 얼음은 차가운 건데 왜 또 차갑다고 얘기하냐 이런 것이거든요. 사립학교인데 자율형이군요. 네, 그래서 사립학교가 없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북한에 없거든요, 사립학교가요. 그래서 사립학교가 없는 국가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먼저 지적하고 싶고, 이제 가까운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들이 많지는 않지만 사립학교들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권이라든지 교육에 관한 편성의 자율권들을 줘서 학부모님들이 국공립학교를 보내든 아니면 저학교를 보내든 폭넓게 이 학교의 선택권들을 보장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의 같은 경우에도 영국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스쿨이라고 해서 완전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말씀하셨던 대안학교 같은 것이고, 또 발런터리 스쿨이라고 해서 자발적 학교,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립학교가 국공립 교육에 편입되어도 영국 같은 경우는요, 재정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적 권한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권한 개념을 따라서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은 기독교 교육해라. 그리고 국가 재정과 국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부모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보편적인 사립학교 체제는 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부모가 그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렇게 자율성을 줘도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교육의 힘이 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이 교육의 중요성이야 뭐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무너져가는 우리 교육 현장을 살리고 창의적인 교육, 또 하나님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가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할지 의견 부탁드리는데요. 고영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 주시죠. 예, 저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많은 학교를 만나보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교목님들과 우리 또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기독교 학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자녀가 다니는 우리의 학교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는 그런 학교 되도록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물론 저희 학교도 우리 전국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을 네트워크로 묶어내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만약 가능하시면 우리 전국의 기독교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더 자주 모이시고 또 더 많은 학교와 관련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무엇보다 학교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기독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되어 있고 또 준비되어 있고 또 열심히 훈련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기독교사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서 더 힘을 내어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함성수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예.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개별 학교가 겪고 있는 또 학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은요. 학교 단위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과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와 또 전문 기관들이 연합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그 원래 한국교회 전통이 학무국 같은 여러 제도를 통해서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 차원에서 기독교 학교 또 공교육 안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관장을 했었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또 기독학부모 또 우리 이사장님 계신 기독교학교 연합회나 사학법 미션 네트워크와 같은 이런 전문화된 기관들이 함께 공동체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는 반대는 그만하자는 겁니다. 반대 위주의 대응에서는 이제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좀 뼈아픈 것은 2007년도에 한국교회가 사립학교법 파동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삭발을 투쟁하면서 사립학교법을 막아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사립학교법을 반대하면서 막아선 경험은 있지만 사립학교법을 새롭게 변화시킨 경험은 한국교회에게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제는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법은 이렇게 바뀌고 교육의 선택권을 위해서 바우처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이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이 발전적 대안을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영선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교육의 자주성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학부모님들이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학교에 학생 그냥 보내주면 전부 등록금 안 내고 정부가 다 대주더라. 이러니까 뭐 편하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다 우리 세금을 통해서 그렇죠. 예, 우리가 감당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그 재정적 부분을 내가 어떤 교육을 내 학생한테 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결정권을 본인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해야 한다 하는 거를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깨우치셔야 될 국가가 해주니까 고맙다 이 차원이 아니고 그게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낸 돈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도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 교인들한테 이미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좋은 기독교 교육을 하는 곳을 찾아낼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을 보내고 또 학교는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양질의 교육을 해야 하고 만일 학교의 자주성이 좀 더 강화된다면 기독교 학교도 아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더 좋은 교육을 하고 더 좋은 기독교 교육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우리의 교육이 국가 주도적 교육에서 부모 참여적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학생과 부모라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성수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국가가 교육을 결정하는 시대는 바람직한 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학부모가 교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학부모의 뜻에 우선해서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시대는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요.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국가의 권리와 학교의 권리보다 우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기독 학부모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가 얼마나 마땅한 권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의무라는 점을 좀 인식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한국교회 차원에서는요, 저는 제주도 사례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인이 개신교인보다 기독교인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는 기독교 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제주도 중앙에 신성여학교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세운 신성여학교가 있고 천주교는 카톨릭 교육 현장을 통해서 이 제2조에 카톨릭 성도들은
그 자녀들을 카톨릭 학교에 보낸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학교가 있는 제주도는요. 그 카톨릭 신자의 수가 개신교 신자 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교회 교육을 잘해왔지만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도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영원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한 학교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기독교 학교가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또 시대의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만한 우리 미래적 비전과 또 가치를 제시하면 또 학생들이 이것을 성실히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 학부모는 우리의 교육의 원동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지원하고 또 응원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요즘에 교육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적대적 관계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인 마음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정말 심각한 교육의 위기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우리 한 교수님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같은 이런 좋은 기관과 또 운동들을 함께 동참하심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학교 또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한다면 저는 지금의 교육의 위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겸해서 이사장님께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한 명 혹은 두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할지는 자신들이 아주 애착을 갖고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거기에 또 우리 사회가 창의력을 요청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 빨리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교육의 자주성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교육 현실을 돌아보고 교육 선택원 확보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육적 책임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